여러분, 2025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는 강하게 상승했고, 특히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는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은 기업들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섰고, 대형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시기는 투자가 놀라울 정도로 쉬워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지수 ETF를 꾸준히 매수하거나 시장에 화제가 되는 기술주 몇 개만 선택해도 상당한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투자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좋은 시장에만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 시장을 조금만 차분히 바라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술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예전처럼 아무 기업이나 함께 올라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업 간의 차이는 더 뚜렷해지고 있고, 많은 대형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상당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어떤 기업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변동성은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큰 수익을 얻었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성과일까요? 만약 그 돈을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지키고 있을 수 없다면 말입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지수 투자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투자는 여전히 매우 훌륭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이 한번 크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태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사느냐 이전에 어떤 원칙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아니고 복잡한 차트 기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투자자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끝까지 지키는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장의 환경은 불과 몇 년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AI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달리 시장 안의 자금은 점점 더 선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실제로 기술과 실적을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점점 더 크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점점 더 선별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환경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대출이자가 올라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도 바뀌고 투자 자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기업들이 점점 더 현실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문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긴장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상승장을 따라가는 전략만으로는 오랫동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 상승장이 지나간 이후일수록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원칙들이 등장합니다. 주식시장을 조금만 오래 지켜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두 번의 투자로 계좌가 몇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특정 종목을 정확히 맞춰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혹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고수인가 보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또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한때 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였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집니다. 과거에 큰 수익을 자랑하던 이름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몇몇 투자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자산을 늘려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보다 많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투자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과도한 예측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움직이지도 않으며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반복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비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하고 지루한 원칙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짜 고수는 화려한 기술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원칙을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칙들이 다음에서 이야기할 4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화려한 차트 분석도 아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를 조금만 길게 바라보면 이 단순한 원칙들이 수많은 투자자를 위기에서 지켜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이 뜨거운 상승장을 보일 때도,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찾아올 때도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 기준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혁신, 금리 변화, 글로벌 긴장,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예측보다 기본적인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투자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4가지 원칙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승률에 대한 집착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측이 맞을까? 내가 이 종목을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거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문제를 많이 맞힌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시험에서 실수를 적게 할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투자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많이 맞히는 사람이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는 학교 시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몇 번 맞추느냐로 평가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과 손실의 구조입니다. 투자에서 승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승률이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틀렸을 때는 얼마나 적게 잃는가.
그리고 맞았을 때는 얼마나 크게 버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의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종목이 오를까가 아니라 내가 틀리면 얼마를 잃고 내가 맞으면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중요한 건 몇 번 맞추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고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버느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AI 랠리 이후 시장 환경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상당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명확하게 아주 싸다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기업의 실제 경쟁력과 시장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구글이 AI 챗봇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을 보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검색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유튜브와 광고 사업 역시 강력한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스템을 제미나이로 발전시키며 다시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뉴스 하나가 기업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와 산업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공포 속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격 움직임과 기업의 장기적인 돈 버는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틀리면 얼마나 잃게 되는가? 두 번째, 내가 맞다면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세 번째, 지금 가격이 흔들리는 이유가 일시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의 본질이 무너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 투자는 좋은 싸움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승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한 판에서만 싸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일종의 노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시장을 더 자주 확인하고 더 많이 매매할수록 자신이 더 성실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앱을 열어보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바로 포지션을 바꾸고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이런 바쁨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거래 수수료,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시장은 열심히 클릭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올바른 자산을 충분히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은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뉴스, 기업 실적 발표, 금리 정책 변화, 지정학적 이슈까지 매일 새로운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치 투자자가 계속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항상 시끄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은 훨씬 더 느립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은 하루나 일주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투자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모든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는 무작정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처음 세웠던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무너졌거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나 현금 흐름이 장기간 악화되거나 경영진의 신뢰가 무너졌거나 처음 기대했던 성장 스토리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작은 소음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이 변했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이 원칙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수십 년 동안 수백 개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중요한 기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신이 생기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도 버핏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는 항상 행동해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일정한 주기로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차분하게 기업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논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순간은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크게 바뀌었거나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시장의 소음에 휘두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절대로 모든 자산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으면 마치 돈이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은 계좌를 거의 100% 주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레버리지나 마진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승장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때 아무런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다면 투자자는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손실을 보면서 억지로 버티거나 공포 속에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은 투자자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급락장에서 억지로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던지는 좋은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AI와 빅테크 중심의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예전보다 안전 마진이 얇아지고 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특정 시장이나 특정 테마에 자산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만 바라보거나 혹은 미국 기술주만 바라보거나 또는 AI라는 한 가지 테마에만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자산을 여러 영역에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현금, 채권, 금과 같은 자산을 각자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가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를 줄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는 기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최소한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질 때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패닉에 빠지기보다 관심 종목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은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위기가 왔을 때 내 계좌를 지키고 진짜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잡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기술이나 전략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는 AI,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동 매매 시스템 같은 수많은 기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마지막 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리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을 느끼는 것도 인간이고 시장이 급락할 때 공포에 휩싸이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큰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 때 느끼는 포모, 시장이 흔들릴 때 느끼는 공포, 군중을 따라 움직이려는 본능, 그리고 계좌가 크게 움직일 때 무너지는 규율입니다. 계좌가 크게 오르면 사람은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포지션 크기를 점점 더 키우며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좌가 크게 떨어지면 정반대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처음 세웠던 투자 계획을 부정하고 공포 속에서 바닥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하거나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거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감정의 자극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짧은 영상 콘텐츠, 투자 커뮤니티, AI 요약 뉴스, 가격 알림 앱까지 투자자는 하루 종일 시장과 관련된 자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감정의 자극과도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멘탈이 강해질 거야, 나는 공포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지력만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날씨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락장은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계절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역사와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오래 살펴보면 공포와 탐욕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단기적인 변동을 개인적인 실패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죽은 계좌처럼 투자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지나치게 자주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앱을 열지 않으며 투자 논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 환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끊임없이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습관을 줄이며 투기적인 커뮤니티가 내 감정을 대신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어야지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 기준을 사전에 정리해두고 각 포지션의 최대 비중을 미리 정해두며 추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뉴스와 가격 변동을 쫓아다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멘탈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줄이는 것입니다. 멘탈은 강해지겠다고 다짐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지수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영상의 의도가 아닙니다.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지수 ETF는
여전히 매우 훌륭한 투자 도구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성장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수 ETF는 기업을 하나씩 분석하지 않아도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 태도입니다. 지수가 계속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를 하거나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수준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하거나 지수는 절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산에 레버리지까지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수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이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든 강한 상승이 이어진 뒤에는 언제든지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처럼 기술주 비중이 높은 지수는 상승장이 강할수록 조정이 나타날 때의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지수를 산다는 사실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나는 이 자산을 어떤 시간 동안 보유할 계획인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지수 투자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없이 단순히 시장의 분위기만 따라가는 투자라면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군중을 따라 움직이는 행동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S&P 500이냐 나스닥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S&P 500 자체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를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원칙은 어느 나라의 투자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 원칙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주식시장, 지수 ETF 투자, 배당 중심 투자, 부동산 시장을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투자 선택지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회가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투자자는 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에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당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면 투자는 점점 비교의 게임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순위와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냈는지, 누가 더 빠르게 자산을 늘렸는지 이런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자산을 천천히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성과를 경쟁하는 게임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산을 크게 늘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오래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승부에서 이기기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승률에 집착하지 않는 것. 둘째, 투자를 매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셋째, 항상 일정한 유동성과 균형 잡힌 자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 넷째, 군중의 분위기보다 자신의 원칙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누가 더 빨리 돈을 버는지를 경쟁하는 게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이 커지는 방식은 훨씬 더 느리고 조용합니다. 시간, 포트폴리오 구조, 그리고 꾸준한 규율. 이 3가지가 쌓일 때 자산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남보다 빨리 부자 되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더 크게 가져갑니다. 결국 투자란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과 시장의 변동을 견디며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자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